죽은 남편 제삿날 밤, 저는 20살 어린 남자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57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손을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30에 시집가서 27해를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저의 27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우리 딸 사진 보내줄게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남편을 꼭 빼닮은 17살 소녀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홀로 떠난 제주도에서 저는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20살이나 어린 37의 남자를.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려다 오히려 사랑에 빠져버린 이야기입니다. 1. 장례식장의 냉정한 아내. 2024년 3월 초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윤아, 57살의 그녀는 남편 이정한의 영정사진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건설회사의 전무였기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연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준혁이도 있잖아요. 유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하는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퍼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남편 이정환은 60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유품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소지품들이요. 유나는 남편의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7년 전 아들 준혁이가 태어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두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7해라는 세월이 그저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바쁘시죠? 우리 수아 사진 보내줄게요.
딸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하네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유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젊은 시절의 남편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가 그랬습니다. 콧날이 그랬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유나는 착각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갑자기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는 그 번호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한 씨, 수아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해요. 시간 되시면 입학식에 잠깐이라도 와주실 수 있어요. 미안해. 그날 아내랑 약속이 있어. 대신 축하 선물 보낼게. 알았어요. 수아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크네요. 가끔은 정말 원망스러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우리 상황 알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혁이 결혼하고 나면 생각해 볼게. 그 말 벌써 10년째예요. 저도 이제 지쳐요. 유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화면의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7회. 그녀가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자신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 준혁이가 10살이던 해, 자신은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장례식장 구석의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가.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눈물, 어머니의 침묵. 장례식 이튿날, 아들 이준혁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27살,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는 준혁은 해외 출장 중에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유나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엄마, 왜 울지 않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닮았습니다. 남편보다는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속 소녀처럼
남편을 빼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엄마,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유나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내게 이복 동생이 있다고.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아들에게까지 이 끔찍한 진실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엄마, 뭔가 이상해요. 평소의 엄마 같지 않아요. 준혁은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유나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좀 쉬어라. 출장 중에 급하게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준혁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아이 같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진실이 항상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밤, 유나는 장례식장의 작은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발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였습니다. 남편에게 딸 사진을 보내던 바로 그 번호.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한 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정한 씨,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문자도 답이 없고. 무슨 일 있으세요? 유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27년간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어둡기만 하고 별은 보이지 않는.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이 집을 떠나겠다고. 2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행복했다고 믿었던 추억들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겠다고.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5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진실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유품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 비밀발인 다음 날, 유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먼저 떠났습니다. 집에는 유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서재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책, 서류, 골프채, 트로피들. 유나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상자에 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유나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알지 못하는 계좌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일정하게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소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7년째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씩 12달이면 1년에 3,600만 원. 17년이면 6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유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회사 형편이 어렵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아끼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 없이,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이.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서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였습니다. 24평형의 작은 아파트. 명의는 박소영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남편 이정환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입일자는 2007년이었습니다. 유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07년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해였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3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병문안을 오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재를 나서려던 순간 유나의 눈에 남편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책장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23일.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같은 해였습니다. 오늘 소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유나에게 들키면 안 된다. 소영이에게 미안하다.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 피를 나눈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 책임은 지되 비밀로 해야 한다. 유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집을 떠나자. 어디론가 멀리 가자. 그리고 생각하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녀는 인터넷을 켜고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여행을 미뤄왔으니까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1.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행 일주일 후 유나는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27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모두 두고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공항까지 배웅 나온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좀 쉬다 올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도 혼자 가시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는 회사 일 있잖아.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이해해줘. 준혁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하시고요. 그럴게. 유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그녀의 마음도 저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을 때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짭짤하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약한 숙소는 서귀포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혼자 오셨어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아요. 푹 쉬다 가세요. 유나는 방에 짐을 풀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올레길에서의 우연한 만남 제주도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숙소 주인이 추천해준 코스였습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따라 걷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해안 절벽을 따라 걷다가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그만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유나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등이 얼얼하게 뜨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를 쏟은 사람이 당황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 선한 인상의 눈, 그리고 당황해하며 연신 허리를 숙이는 모습. 유나는 왜인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데이신데 없으세요?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로 뜨겁지 않았어요. 유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손등이 꽤 뜨거웠지만
별일 아닌 척 했습니다. 그래도 화상 연고라도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남자는 카운터로 달려가더니 직원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구급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그는 유나의 허락을 구하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남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뻘 되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데요. 뭘?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의 의미로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별일도 아닌데. 유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은 못 가겠어요. 여행 중이시죠? 제가 이 동네 괜찮은 맛집 알려드릴게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죠. 남자의 제안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밥을 먹는다. 그것도 20살이나 어려 보이는 남자와 그게. 유나가 머뭇거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어색함을 눈치챈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강서준이라고 합니다. 서귀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동네 토박이는 아니지만 4년째 살고 있어서 맛집은 좀 알아요. 강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나는 왜인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막연한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윤하라고 해요. 서울에서 왔어요. 유나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유나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점심 같이 하실 거죠? 그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유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에 3. 낯선 감정의 시작. 서준이 데려간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해물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음식 맛은 훌륭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 전복죽이 일품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은 맛집이죠. 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전복죽을 한 숟가락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서울 출신으로 원래는 회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4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고요. 회사 생활이 너무 지쳐서요.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녀의 경우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더 큰 이유가 있었지만, 유나 씨는 왜 제주도에 오셨어요? 혼자 여행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유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인지 이 남자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서준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정리가 필요해서 떠나온 거예요. 집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오랜 세월 함께 하신 분을 갑자기 떠나보내시면.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배신당한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오랜 세월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요. 괜찮아요.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왔을 때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이 근처에 예쁜 해안 산책로가 있어요. 같이 걸으실래요? 물론 괜찮으시다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남자와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이 걸으면서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숨은 명소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 그가 사랑하게 된 이 섬의 매력에 대해. 유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준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내일도 시간 되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관광객들이 모르는 좋은 곳 많아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와 또 만나도 될까?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어울려도 괜찮은 걸까? 그러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유나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들뻘 되는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유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1. 비밀의 오름 다음 날, 서준은 약속대로 유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낡은 경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관광객들은 모르는 비밀의 오름이에요. 서준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서준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나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바다 소리 들으면서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솔직히 잠을 좀 설쳤어요. 왜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자꾸 유나 씨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 했어.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서준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서준 씨 생각을 좀 했어요. 유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숨겨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차 안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오름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제주도에 와서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죠. 서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지만 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섰을 때 유나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360도로 제주도의 바다와 산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져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선이 남편의 배신도 숨겨진 딸도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의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유나 씨. 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나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유나 씨한테 끌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서준의 고백에 유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 씨, 저는 57이에요. 서준 씨 어머니 뻘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그래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잖아요. 그의 말이 유나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준 씨,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느껴도 돼요. 아니, 느끼는 게 당연해요. 유나 씨도 사람이잖아요.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유나 씨가 슬퍼 보여서 처음에 말을 걸었어요.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뭔가 큰 상처가 있겠다 싶었어요. 제 눈이 슬퍼 보였어요? 네. 웃을 때도 슬퍼 보였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슬픔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유나 씨.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서준의 말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결국 참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2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름 정상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유나에게는 27년 만에 다른 남자와의 키스였습니다. 3회 이 밤바다에서의 고백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서준은 게스트하우스 일을 잠시 미루고 유나와 함께 제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아침에는 올레길을 걷고 점심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점점 서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 세심한 배려,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덕 해수욕장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실 처음부터 유나 씨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4년 전에요. 저희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자살이었어요. 누나가요? 네. 누나는 서울에서 어떤 남자와 사귀었어요. 유부남이었어요. 20년 넘게 사귀었대요. 그 남자가 아내를 떠나서 자기와 살겠다는 말만 믿고요.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누나는 그 남자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누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결국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준 씨, 그 남자 이름이 이정한이에요. 유나 씨 남편이요. 서준의 대답에 유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유나 씨가 제주도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나 유품에서 그 남자 일기장을 찾았거든요. 거기에 유나 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고. 언젠가 꼭 데려가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누나를 그렇게 만든 남자의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똑같이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배신해 주려고.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예요? 27년간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이제는 당신한테까지 놀아난 거예요? 아니요. 들어봐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뿌리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나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유나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나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한테 속았다는 걸.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 씨, 저 진심이에요. 지금은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유나 씨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진심이라는 것만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도, 우연한 커피 사고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서준 씨,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줘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증명할 시간을. 도망가지 않을게요. 숨기지 않을게요.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유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만 남기고 유나는 해변을 떠났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 펜션에서의 긴 밤 유나는 펜션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가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 떠난 여행에서 또다시 속았습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57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준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물, 그의 떨리는 목소리.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누나 이야기. 유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 그 여자가 바로 서준의 누나였던 것입니다. 17살 딸을 둔 그 여자. 박소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서준의 누나였고 남편이 죽은 후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유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남자에게 인생을 바친 또 다른 피해자로 동정해야 할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준을 다시 만나기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기로. 그리고 나서 결정하기로. 4-2 진실의 전말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서준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의 한적한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이야기 처음부터 해줄 수 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나 이름은 강소영이에요. 저보다 7살 많았어요. 누나가 25살 때
그 남자를 만났대요. 35살의 유부남을. 누나는 순수했어요. 그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와 살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20년을요? 네, 20년이요. 누나는 30대를 그 남자 기다리면서 보냈어요. 40대도요. 그 사이에 딸도 낳았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들 결혼하면 생각해보겠다. 은퇴하면 생각해보겠다. 매번 핑계만 댔대요. 유나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혁이 결혼하고 나면 생각해볼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누나한테는 청천벽력이었죠. 20년을 기다렸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네. 누나는 그 남자 장례식 다음 날 세상을 떠났어요. 수아, 딸아이만 남기고. 유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아니 소영이라는 그 여자도 결국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이라는 한 남자가 두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수아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누나가 죽고 나서 제가 데려왔어요.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서준이 조카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그 조카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수아가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요. 모르게 했어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고 알아봤자 상처만 받을 테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유나 씨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복수하려 했던 건 사실이에요. 누나를 그렇게 만든 남자의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사랑에 빠뜨리고 배신하고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 그런데 왜 말한 거예요? 복수가 목적이었으면 끝까지 속이면 됐잖아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유나 씨를 알면 알수록, 유나 씨도 피해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유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속은 건 유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됐다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준 씨, 저 혼란스러워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간 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서준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유나 씨,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저는 유나 씨가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은.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은 떠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의 3. 아들의 전화. 그날 밤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좀 정신이 없었어.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아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엄마, 저 다 알아요. 준혁의 말에 유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뭘 알아? 아버지 외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유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고? 뭐라고? 2년 전에 알았어요. 우연히 아버지 통화 내용을 듣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믿기 싫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너 2년이나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엄마만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아, 너도 엄마한테 숨긴 거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유나는 아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었으니까. 알았어, 준혁아.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서준도. 그러나 서준은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서준이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준 사람. 자신의 추악한 동기까지 고백한 사람.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을 다시 만나기로. 그리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1. 수아와의 만남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아를 만나고 싶다고. 서준은 놀란 기색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귀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준 옆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17살 수아였습니다. 유나는 수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더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친구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수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반가워. 이름이 수아라고 했지? 네, 강수아예요. 강수아. 성이 강씨였습니다. 서준의 성을 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수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생활, 취미, 좋아하는 것들. 수아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정말 잘해줘요. 제주도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생활이 좋아요. 수아가 서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준도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수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나가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요? 네, 모르게 했어요. 알아봤자 상처만 받을 거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어요. 언젠가 알게 되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지금은 저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서준의 대답에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남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아들 준혁과 이복남매였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수아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만나서 반가웠어.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아주머니도요. 또 놀러 오세요. 수아의 순수한 미소에 유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준과 둘만 남았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있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나가 남기고 간 아이니까. 서준 씨, 저 결심했어요. 유나의 말에 서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 씨 진심 믿어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절대로 다시는 숨기지 마세요. 뭐든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서준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약속할게요. 절대로 숨기지 않을게요.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으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펜션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자였습니다. 서유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미연이라고 해요. 소영이 친구예요. 돌아가신 소영이.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 친구라고 들어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은 방으로 들어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준이 만나고 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서준이가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부터 짐작했어요. 그 애가 소영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까.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저는 소영이의 20년 지기 친구예요. 소영이가 정한 씨와 사귀던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서준이를 조심하세요. 미연의 말에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준이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유나 씨한테 접근했는지 아시죠? 네, 알아요. 서준 씨가 직접 말해줬어요. 그게 진짜 끝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준이는 누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누나를 죽게 만든 남자와 그 가족을 정말 미워했어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직도 복수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유나 씨, 조심하세요. 서준이가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세요. 미연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을 믿어도 될까? 정말 그의 마음이 변한 걸까? 의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3. 서준의 과거. 유나는 서준을 만나 미연의 방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준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연 이모가 왔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서준 씨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직도 복수심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 사실 예전에 자해를 했어요. 누나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준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도망친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수아를 키우면서요. 그런데 왜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나아졌다면서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분노가 있었어요. 그게 유나 씨한테로 향한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요. 유나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아요. 복수 같은 거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그냥 유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유나는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 씨, 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서울 다녀올게요. 정리할 게 있어서.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유나는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첫 장에 1. 서울에서의 대면 서울에 돌아온 유나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더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20년치의 편지. 유나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의 고백, 기다림의 고통, 원망, 그리고 체념. 소영의 20년이 그 편지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한 씨, 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20년이에요.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제 결정해 주세요. 아내와 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결정할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소영에게 대답하지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영은 그 대답 없는 침묵의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유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비겁함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유나 씨 맞으시죠? 저는 차은주라고 해요. 누구시죠? 정한 씨. 아니, 이정한 씨의 또 다른 여자예요. 유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여자라고 유괴. 이 세 번째 여자인 줄 아는 여자는 자신이 남편과 5년간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과 겹치는 기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영과 만나면서 동시에 은주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아내랑 이혼하면 나랑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영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여자를 동시에 속인 거잖아요. 아내, 소영, 그리고 저.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준이라는 남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유나 씨한테 접근했다는 걸 알아요. 조심하세요. 왜요? 서준이 단순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누나 죽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복수에 미쳐 있었어요. 저한테도 접근했었거든요. 저를 이용해서 유나 씨한테 복수하려고.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준이 은주에게도 접근했었다고. 무슨 뜻이에요? 서준 씨가 당신한테도 접근했다고요? 네. 1년 전에요. 저한테 접근해서 유나 씨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정한 씨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거부했어요. 복수 같은 건 관심 없어서. 유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준이 1년 전부터 자신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니. 서준이가 정말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은 몰라요. 은주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의 3. 아들과의 대화. 그날 밤 아들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에 대해, 수아에 대해, 은주에 대해. 모든 것을. 준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 위험해요. 멀리 하세요. 위험해. 네. 복수를 계획하다가 마음이 변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믿지 마세요. 준혁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라는 애, 제 이복 동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낳은 애. 그런 애를 키우는 남자랑 엄마가 사귄다고요? 말이 돼요. 준혁아, 수아는 아무 죄 없어. 그 애도 피해자야. 피해자요? 그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아, 수아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그래도 그 남자는 안 돼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혁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서준의 진심에 대한 의문, 아들과의 갈등.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 제주도로의 귀환. 유나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서준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유나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연락도 없으시고. 서준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은주라는 여자 알아요?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아요. 그 여자한테도 접근했다면서요? 나한테 복수하려고.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년 전에요. 은주 씨한테 접근했어요. 유나 씨 정보를 얻으려고. 왜 말 안 했어요? 다 털어놨다면서요. 말하면 유나 씨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게 핑계예요?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비겁해요. 서준 씨, 저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진심인지, 아직도 복수심이 남아있는지. 진심이에요. 정말로요. 지금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계속 숨기고 거짓말하는데.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증명할게요. 제 진심을.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회 2 수아의 고백 해변에 앉아 있던 유나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아주머니, 수아야, 여기 웬일이니? 삼촌이 아주머니, 여기 계실 것 같다고 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아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 알아요. 뭘 알아? 저희 아빠가 누구인지요. 아주머니 남편분이라는 것도요. 유나는 놀라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삼촌이 숨기려고 했지만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유품에서 편지 찾았거든요. 아빠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요. 수아야.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저를 버린 아빠도, 아빠를 빼앗아 간 아주머니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피해자잖아요. 아빠한테 속은 거잖아요. 저희 엄마처럼요. 유나는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소녀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삼촌이 처음에 아주머니한테 복수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삼촌 정말 변했어요. 아주머니 만나고 나서요. 정말로? 네. 예전 삼촌은 항상 어두웠어요.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진짜로 행복해 보여요. 수아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삼촌 믿어주세요. 삼촌 진심이에요. 저 알아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이런 말 해줘서. 저도 아주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삼촌 행복하게 해주세요. 삼촌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유나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소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7회 3 용서와 화해 다음 날 유나는 서준을 찾아갔습니다. 서준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서준은 작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유나 씨. 저 결심했어요. 유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준 씨를 믿어보기로요. 정말요? 네. 다 털어놓지 않은 건 화가 나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는 진짜 숨기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약속이에요. 다시는 숨기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서준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도 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화해 일주일 후 아들 준혁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유나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준혁아,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유나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준에 대해, 수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결심에 대해. 엄마, 정말 그 남자랑 사귀실 거예요. 응. 서준이를 믿어보기로 했어.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천천히 생각해봐. 유나는 준혁을 서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두 남자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서준이 진심을 다해 준혁을 대했고, 준혁도 그런 서준의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요. 준혁이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알았어. 천천히 해도 돼. 유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8회 수아와 준혁 며칠 후 수아와 준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복남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어색해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강수아라고 해요. 이준혁이야.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수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으로 태어난 남매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유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죠? 응, 다행이야. 유나 씨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게. 아니야, 서준 씨 덕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8회 남편의 제삿날 그해 겨울, 남편의 일주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고민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배신했어도 2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삿날 유나의 집에는 준혁과 서준, 그리고 수아가 모였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 아들, 연인, 그리고 숨겨진 딸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든 틀리든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고 모두가 절을 올렸습니다. 수아도 처음으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저 강수아예요. 처음 뵙네요. 원망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편히 쉬세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잘했어.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해.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준이랑 제주도에서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에는 이제 남은 게 없거든. 저도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제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운 건 나야. 다시 살 이유를 줘서. 8에 4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게스트하우스 옆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준혁이 서울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오빠, 저 대학 합격했어요. 수아의 전화에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오빠. 서울 가면 자주 봐요. 그래, 자주 보자. 남매의 사이는 1년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아침 올레길을 산책했습니다. 서준이 함께할 때도 있었고 혼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서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바다나 보러 갈까?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준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모든 게. 유나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유나 씨가 없었으면 저 아직도 복수에 미쳐 살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진 거네요. 네, 자유로워졌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러나 남편의 죽음 후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준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접근에는 복수라는 어두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어떻게 사귀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죽은 남편 제삿날 밤, 저는 서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27년 전에 배신당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8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죽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려던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한 이야기. 제주도의 바다는 오늘도 푸릅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